예, 역대하 16장 1절로 6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 거 잠깐 본다 그러면 16장 1절에 보니까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라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여기서 이 라마라는 지역이 뭡니까? 남쪽 유다의 가장 북부 지방이에요. 남유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철원 같은 지역, 철원. 우리 남쪽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북부 지방. 그러나 북쪽에서 보면은 38수 바로 밑에 이런 요런 그 내용입니다. 라마에 들어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그러니까 그 뭡니까? 북이스라엘이 쉽게 말하면 침공한 거죠. 침공한 거예요. 그래서 철원을 김정은이가 침공해가지고 철원을 이제 딱 어때요? 자기들이 섬을 쌓으면서 못 쳐들어오게, 남한 사람들이 못 들어오도록 철원을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요새화 시키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요새화 시키면서 딱 거기서 자리 잡고 사람들이 왕래를 못 하도록 딱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 전에는 남북으로 좀 더 왔다 갔다 했었던 것 같아요. 남북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그 길목이 이 라마인데 라마를 딱 이제 요새화 시키면서 사람을 오도 가도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라는 것이죠. 오도 가도 못하도록. 저는 이렇게 그 북한 그 김씨들을 보면요, 정말 화가 난 게 뭐냐면 자기들이 뭔데 그 수십만 명의 이산 가족을 평생을 못 만나게 딱 저렇게 하냐. 자기가 뭔데, 무슨 권세로 수십만 명의 이산 가족을 70년이 넘도록 못 만나게 저렇게 하고, 뭐 좀 기분 좋으면 1년에 3,000명 이상 가족 상봉, 그렇게 해봐도 100년이 지나도 다 못 만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자기네들이 그 어떤 권세로 가족들을 생이별시켜서 어느 세계라든지 대한민국이나 여권과제가 못 가는 데가 없는데, 바로 북한은 저 김정은 가족들이 저렇게 막,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너무 싫어요. 쟤네들이 너무 싫습니다.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그놈들은. 그거랑 똑같이 이 북이스라엘 왕도 거기다 딱 막아버리고 왕래를 못하도록 딱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버린 것입니다. 아주 나쁜 놈이죠, 바하사가. 북이스라엘 왕은 바하사, 남유다 왕은 아사, 이렇게 이름이 비슷합니다. 2절 말씀에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왕 벤하단에게 보내매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아사가 그런 딱 일이 있으니까 뭡니까? 여호와의 곡간, 즉 성전에 있는 재물과 그 다음에 왕궁에 있는 곡간, 자기들 왕궁에 있는 금은 보화를 싸다가 아람왕 벤하단에게 이렇게 뇌물을 주는 거예요. 이거 줄 테니까 근데 이 아람이 어디냐면요, 팔레스타인을 이렇게 보면 팔레스타인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가 있는데 요 팔레스타인이 쭉 고구마처럼 생겼어요. 고구마처럼 강원도만큼, 강원도 땅만 해요. 고구마 같이 생겼는데 그 팔레스타인 맨 꼭대기가 바로 다메섹이에요. 다메섹 또는 다메섹을 왜 다메섹을 하냐면 거기가 아람 지역이거든요. 아람 지역의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팔레스타인 넘어서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우리로 말하면 만주 이런 데 사람이거든요. 그런 이제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다메섹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다른 민족의 땅이죠. 근데 거기가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 넘어서 있는 곳이 아람이라고 합니다. 아람이라 기록을 하고 그 지역을, 전체 넓은 지역을 시리아 또는 수리아라고 하게요. 시리아라고 하기도 하고, 그 시리아 중에서 수리아나 시리아나 다 같이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똑같이 수리아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시리아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그 전체 넓은 지역을 수리아라 그래요. 그 수리아 중에 한 부분을 아람 나라라고 해요. 아람 나라. 그 아람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다메섹.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라마를 건설하니까
얼른 아사 왕이 북쪽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야 우리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우리 서로 동업하자. 너도 남쪽에 있는 그 북이스라엘이 침공하고 싶지 않냐? 나도 침공하고 싶은데 심지어 우리를 침공해 왔으니까 우리가 서로 쌍방간에 조약을 맺고 널 위에서 치면은 내가 남쪽에서 치겠다. 이렇게 이제 건의를 한 거예요. 건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람 왕 베나단에게 보내매 3절 말씀에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이걸 본다 그러면은 아사 왕의 아버지부터 이미 북이스라엘 아람 왕하고는 약조를 맺고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약조를 맺고 있었는데 근데 쉽게 말하면 남쪽 왕하고 남유다 왕하고 아람 왕이 원래 약조를 맺었어요. 약조를 맺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약조가 끊어지고 오히려 북이스라엘과 그 아람 왕이 약조를 맺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는 아람 왕하고 북이스라엘이 약조를 맺고 있었고, 그럴 때 남쪽 유다 왕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야 우리가 다시 손잡자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람 왕이 그래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현재는 누구랑 약조를 맺고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약조를 맺고 있어요. 그런데 남유다 왕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 둘이 약조를 다시 맺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3절에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사회와 같이 나와 당신의 약조를 맺자. 이게 무슨 우리 옛날처럼 우리가 다시 약조를 맺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여기서 보십시오. 너는 바하사하고 약조를 맺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거 깨뜨려라. 그 꼬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것을 본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본다 그러면은 원래 외교 세계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대도 마찬가지고 고대도 마찬가지고요. 외교 관계에 있어서 제일 철천지 원수는 누구냐 그러면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예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나라랑 일본은 그 국경을 맞대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 나라. 그 원수가 될 수밖에 없고 중국과 우리나라는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와 우리도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국경을 맞대는 나라는 언제든지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독일하고 프랑스는 어떠냐. 거기 나라들은 옛날부터 전쟁도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독일하고 프랑스는 계속 싸우는, 유럽에서 제일 큰 나라가 두 나라잖아요. 독일하고 프랑스가 맨날 싸우고 국경만 떼고 있고, 그리고 나폴레옹이 독일 전부 다 죽여버렸거든요. 프랑스 나폴레옹이. 그 다음에 독일 히틀러가 또 프랑스 애들 많이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죽인 사건이 있어가지고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그 프랑스 어떤 관계냐? 엄청 안 좋은 관계라는 거죠. 엄청 안 좋은 관계라. 서로 놀리고. 딱 느낌이 맞아요. 프랑스 하면 왠지 몽블랑? 뭔가 여성스럽지 않아요? 독일 같은 이키 리베테키 막 이러면서 뭔가 남성 같잖아요. 물어봤어요. 우리 그 조카 사이한테. 야, 우리나라는 내가 고등학교 때 여학교는 전부 다 불어 배웠고 남학교 전부 다 독일어 배워가지고 우리 인식 사이에 독일어 남성답고 프랑스 여성답은데 어떠냐 그랬더니 맞아요 그러더라고. 우리도 독일 애들 보면서 너 여자야 막 그런대요. 이 여성스러운 놈들아 사이 엄청 안 좋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만고불변의 진리. 우리가 볼 때는 유럽 애들은 독일이나 프랑스나 잘 좋게 지내는 것 같은데 또 들어가 보면은 우리랑 일본 관계만큼이나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국경을 막고 있는 것은요 또 국력이 비슷하게 되면 항상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일본하고 중국하고는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미국하고만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미국과 우리는 국경이 맞대고 있는, 국경을 가지고 있는 등가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에게 친구가 될 수 있지만 중국과 일본은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알겠죠? 이웃이 좋다? 아니 이웃하고 싸우지 뭐 미국인 사람하고 싸우나요 우리가? 맨날 이웃하고 멱살 잡고 왜 여기다 쓰레기를 버리냐 시고 다 봤다고 막 이러면서 이웃하고 싸우지 저기 뭐 전라도에 있는 광주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나 찾아가서. 우리는 항상 옆 사람하고 원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가만히 보면요 아람 군대는 아람 왕은
바로 밑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긴 맺었지만 얘네들은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얘네들은. 한 단계 뛰어가지고 밑에 남유다하고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항상 외교관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항상 마음을 쪼리고 있었어요. 얘네들이 언제 남유다랑 손을 잡아서 양당 간에 나를 공격할지를 모른다는 그런 의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아람은 원래 솔로몬 당시 때까지만 해도요, 솔로몬 당시 때까지만 해도 다윗이 아람을 전부 다 자기 속국으로 들어오게 했거든요. 그때 강성할 때. 그 솔로몬 때도 아람한테 조공을 받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이. 그런데 솔로몬 당시 끝나고 르호보암이 등극하자마자 남과 북이 딱 나눠져 버리잖아요. 남과 북이 나눠지고 열세가 되고 이러니까 아람 왕이 그때부터 큰 소리를 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들끼리 싸워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자중질환. 그래서 삼류국가 돼버렸잖아요. 그래 놓고 나서 아람한테 비는 거예요. 빌어요. 우리랑 좀 손잡아달라. 이게 무슨 놈의 이거 어리석은 짓입니까? 이게 전부 다 사람들이, 제가 가만히 보면요. 망하려면 망할 것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망할 것만. 예. 망할 것만 선택을 해요. 그리고 그 결혼할 때도 보면은, 한 남자가 많은 여성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미래가 비전이 없는, 별로 좋지 않고, 성격도 좋지 않고, 신앙도 좋지 않고, 제일 좋지 않는데, 얼굴만 예쁘네. 딱 걔를 선택을 해요. 왜? 그래서 제가 항상 상담할 때 그럽니다. 너 어디 맞아 죽을 일이냐? 왜 그 여자를 선택하냐? 그 많은 여자 중에 왜 그 애를 선택하냐? 그러면, 목사님, 사랑의 국경이 조용히 해. 국경이 있어, 사랑에도. 뭐 사랑의 국경이 어디 있나요? 있다고. 그러면서 보면요. 5명 중에 가장 선택하면 안 될 사람을 딱 선택을 해요, 보면은. 암만 설득을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참 이런 게 사람이라는 게 이게 쉽지가 않는 거구나. 그래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남과 북이 나눠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서로 으르렁거리고 살면 되잖아요. 지금 어디가 그렇습니까? 미국도 그래요. 미국 같은 경우도요. 캘리포니아 쪽 같은 경우는 완전히 민주당 텃밭이거든요. 근데 텍사스는 완전히 공화당 텃밭이에요. 둘이는 으르렁거려요. 으르렁 지금도. 오지 마라, 간다, 오지 마라. 캘리포니아가 땅값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텍사스가 넓거든요, 땅이. 거기가 싸니까 좋아요. 근데 오지 마라. 너희들 캘리포니아 싫다. 서로 그러고 있는 게 바로 옆 동네인데. 그래도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라는 곳으로 한 곳으로 모여 살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살면 되지. 뭘 텍사스가 따로 독립하고 캘리포니아가 따로 독립하고 그럴 필요 뭐가 있어요. 자기들끼리 그냥 살면 되지.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근데 얘는 어때요? 우리 남북처럼 딱 선발선 그어버리고 안 받아. 우린 다른 국가야. 이러니까 삼류국가가 돼버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참 사람들이 어리석다. 그렇게 남북으로 나눠가지고 으르렁거릴 바에 뭐하러 아람한테 아부하면서 아람 군대 그 전까지 솔로몬 때까지만 해도 조공바치던 나라한테 그렇게 사냐 이 말이에요. 저는 참 이해가 저는 너무너무 안 돼요. 너무너무 안 됩니다. 너무너무 안 돼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혼나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3절 후반부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리고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며. 그러니까 그 다음 4절 보십시오. 벤하단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을 치되, 보십시오. 약조하자마자 쳐버려요. 그 지금 이건 무슨 말이었습니까? 이미 벤하단 마음속에는 북이스라엘 침공하고 싶은 마음이 엄청나게 있었다는 거죠. 국력이 쇠퇴한 북이스라엘을 우리가 쳐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당했던 것에 보상을 해주자. 그리고 딱 치는 것이죠. 딱 치는 거. 여러분, 우리 참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은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랑 일본의 1인당 GDP가 이제 얼마 차이 안 나요. 보셨죠? 우리가 34,000불이고 거의 39,000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차이 안 납니다. 그래서 야, 이런 세상이 오네. 내가 그 중학교 때 그 일본 제품, 또 고등학교 때 일본 이렇게 이어폰 끼고 다니고 있잖아. 마이마인지 워크맨인지 들고 다녀. 그러면서 야, 파나소닉 막 그런 거 들고 다니면서 엄청나게 그 숭상했던 일본과 우리나라가 이제 1인당 수입이 비슷해지네. 놀랐어요. 그리고 2030년에는 역전될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야, 세상에 이런 날도 오네요.
그러니까 한 나라라는 게 영원히 강대국이 아니라고요. 영원히 강대국이 아니고 한 나라라는 게 언제 어떻게 삐끗하다가 끝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은요 이미 지는 해예요. 왜 일본은 지는 해냐 그러면요 지금 자연과 광물이 안 나는 두 나라 일본과 한국에서는 자연 광물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21세기 앞으로의 세계는 무슨 세계냐면 반도체와 배터리 세상이에요. 모든 기계품에는 반도체가 들어갈 것이고 모든 움직이는 배터리가 들어갈 거예요. 심지어 비행기도 배터리가 들어가고 비행기가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반도체와 배터리가 있는 나라 없어요. 일본은. 두 개가 약해요. 한국이 강해요. 그래서 구구는 한국으로 넘어왔어요. 넘어왔는데 한국도 영원히 좋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이란 괴물 같은 애들이 나타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옛날에 중국을 한 10년 전에 선교갈 때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그때만 해도 제일 좋은 대학이 서울대하고 카이스트 포항공대잖아요. 그런데 중국에 계신 선교사님이 말하더라고요. 중국의 칭화대나 중국의 북경대는 서울대나 카이스트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라면 거기는 괴물이다, 괴물. 칭화대나 북경대나 상하이대는 괴물들이 간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냥 인간의 넘어서 약간 신 바로 밑에까지 올라가 있는 애들이 칭화대에 공대에 있대요. 그것도 제가 얼마나 충격받는지 몰라요. 그리고 10년 지났더니 다 떠나버렸어요. 거기는 우리로 말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한 명이 칭화대를 간다. 그게 한 성이니까. 거기 한 성이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만한 곳에서 한두 명이 가고 또 일본만한 땅에서 몇 명이 가고 그래가지고 모여있는 것이 칭화대고 북경대이기 때문에 나보고 그래 정 목사님 너무너무 긴장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중국 애들 이 괴물 같은 공부하는 놈들이 그 공대 가는 걸 보면 너무너무 긴장. 저는 그때 그 소리가 충격이 커가지고 지금까지 안 잊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항상 뉴스 보면서 중국이 망해야 될 텐데 그러면서 보는데 중국은 절대 안 망할 것 같아요. 너무나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풍전등화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을 넘어설 수 있고 그나마 21세기의 주인 국가가 될 수 있는 게 두 가지거든요. 배터리하고 반도체. 근데 이 두 개를 거의 따라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제 미국이 반도체를 막아가지고 중국이 크지를 못하는데 그나마 그런데 언제든지 물 것 같으면은 한국은 소용돌이 속에 풍덩 빠져버릴 수 있는 그런 나라예요. 중국이라는 나라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그나마 내 꽃 따위 차고 있고 좀 큰 소리 치고 있는 이유는 그런 이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꼬를 터버리면은 한국은 사라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해야 돼요. 저는 그 불안함이 항상 있어요. 우리가 당군 역사 이래, 당군 유사 이래 지금처럼 잘 사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처럼 세상에서 대한민국을 알리는 나라가 언제입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 아름답고 이 좋은 세월이 우리 자손들에게도 이어지게 하고 싶은데 아유, 저는 중국을 보면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국력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던 일본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 뉴스를 보면 일본 뉴스가 거의 안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순간에 미국 뉴스도 많이 안 나와요. 어느 순간 중국 뉴스만 잔뜩 나와요. 그건 세상의 중심이 중국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나라가 우리나라랑 모든 게 라이벌이야. 미국과 한국은 라이벌이 별로 없습니다. 겹치는 사업이 별로 없어요. 근데 중국과 우리는 100% 겹쳐요. 왜냐? 중국이 성장할 때 우리나라를 롤모델로 삼았거든요. 이런 나라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약소국이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약소국이 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셔야만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베나단이 아사왕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을 보내어 이스라엘 서머지대 이용과 단과 아벨과 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여기서 여러분들은 다 모르는 단어인데 딱 두 개는 알 거예요. 단과 납달리. 이 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말하듯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말하듯이 이스라엘 사람은 단에서 부에세바까지 이렇게 얘기해요. 단에서 부에세바까지. 그러니까 단은 이스라엘 맨 끝에 우리만 백두산, 부에세바는 남유다의 맨 끝에 한라산 같은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할 때는 단에서 부에세바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이 단은
가장 북부에 있는 성이었어요. 그리고 납달리는 어디냐 그러면요, 납달리는 해변가를 통해서 가장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한다 그러면은 어딜까요? 저기 강릉 너무 위에 있는 북한하고 연결되어 있는 바로 그 해변가 북쪽, 그게 거기가 납달리고, 이 단이라는 것은 육로로 맨 꼭대기고, 이 두 개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납달리를 지난다 그러면은 바로 지나면은 바로 수리아가 나와요. 여러분, 요 두 개, 이 성들을, 즉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에 있는 국고성들을 베나단이 치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의 맨 국경선을 치고 들어간 것이죠. 자, 이렇게 됐더니 5절 말에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을 포기하고, 바하사가 정보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라마가 어디 있습니까? 라마는 이스라엘로 말한다면 제일 남쪽, 북이스라엘 제일 남쪽, 남유다의 맨 위쪽, 거기를 공격하고 성을 짓고 있다가 부랴부랴 올라간 것입니다. 올라가고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에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사실은 미스바가요, 이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의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떠오릅니다. 미스바 대부흥 운동 있잖아요. 에레미야는 미스바를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왜 이 미스바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이제 나중에 중심지를 되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해버려요. 예루살렘을 완전히 깨버렸거든요, 바벨론이. 그런 다음에 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의 종교 운동이 다시 발생하는 것이 미스바입니다. 이 미스바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한 10km 정도 위에 있는 지역이에요. 10km 지금 위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가 다시 재건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이 북이스라엘이 우리를 쳐들어와 가지고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북쪽에서 철원을 점령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전쟁에서 힘이 없어가지고 질 것 같거든요, 아무리 봐도. 그럼 우리가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이나 중국한테 SOS를 쳐야 될까?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그럴 필요가 없겠죠. 왜? 미국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러나 그걸 빼고 옛날에 1900년 초, 1800년대 요때 한참 구국의 열강들이 한국을 침략할 때, 그때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요, 1885년에 청나라와 일본이 텐진 조약을 맺습니다. 텐진 조약을 맺는데, 그 텐진 조약에 3개의 조항이 있어요. 3개 조항이 있는데, 그때 우리 조선은 서로 자기들이 가져가려고 청나라와 일본이 으르렁거릴 때 잠시 평안을 유지하려고 텐진 조약을 맺었어요. 그 텐진 조약이 뭐냐면, 일본과 중국이, 청나라가 이 대한민국 반대에서 빠지자, 둘 다 여기 들어가 있지 마 해서 청나라로 갔고 일본으로 갔어요. 서로는 소모함은 차지하고 싶은데 비등비등한 열강이 들어가면 싸울 거 하니까 그러면서 조약 3개를 쓰는데, 그 중에 3조가 뭐냐 그러면은, 만약에 조선의 조선의 요청이나 조선이 어려움이 처했을 때 누군가가 청나라를 부르거나 누가 일본을 부르면은 서로 상호 문서를 교환해서 허락을 받고 들어오자, 이렇게 계약을 맺는 게 텐진조약 3호예요. 제3조. 그러니까 그 3조에 의하면은 만약에 청나라가 들어올 때 허락받지 않고 들어오면 일본이 자동으로 개입이 되는 거예요. 또는 일본이 허락받지 않고 들어오면은 청나라가 자동 개입이에요. 요 조약을 텐진 조약이라 그래요. 그게 제 3번째 조항이 그거예요. 서로 상호 서류로 허락을 받고 들어오자는 거였어요. 그게 188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189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요, 저기 전라도에서 동학운동이 발생했어요. 저기 전라북도 저기 고창, 우리 표상군 지사의 고향, 거기서 고창에서 농민들이 반란이 시작돼가지고 쭉쭉쭉 밀고 들어가가 어디를 쳐버렸냐면은 전주성을 쳐. 전주. 그러니까 전주라는 것이 얼마나 그 당시에 큽니까? 전라도한테 전자가 전주인데, 전라도의 전자가 전주인데, 거기가 딱 들어오니까 전주가요, 그 조선시대 때 대전보다 더
뭐라 그럴까요? 사통팔방 교통의 중심지였어요. 대전보다 더. 그러니까 이 전주가 엄청나게 중요한 도시인데 이걸 동학애들이 딱 다 잡아먹었네요. 전주성을 다 함락해버렸어요. 그랬더니 한양에 있던 민비가 깜짝 놀래가지고 청나라에 전화해가지고 SOS 오세요. 청나라가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일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깨져버려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일본으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청일전쟁이 일어났죠. 청나라 몰아냈죠. 그리고 한일합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는요 동학운동 정말 싫어해요. 동학운동 때 물론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침공하는 건 잘못이죠. 그런데 세계 열강은 힘이 약한 자를 먹는 건 당연한 겁니다. 사자가 임팔라를 뜯어먹는 것을 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연한 거죠. 국제 관계는 힘의 관계예요. 일본 놈 나쁘다고 말하지 말고 조선이 약한 걸 한탄해야죠. 언제든지 사자가 임팔라 먹는 걸 왜 임팔라가 짜증을 냅니까? 당연히 임팔라를 먹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해놨는데 국제관계는 힘 있는 놈이 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래서 우린 지금도 가장 힘 있는 미국에 붙어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번에 러시아도 간박에 우크라이나 쳐버리잖아요. 우크라이나 쳤는데 전 세계 사람이 손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속에서 그동안에 너희들이 어려우면 우리가 보여줄게. 유럽이나 미국이 얼마나 그렇게 얘기했는데 쳐고 들어가니까 누가 손을 댑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요. 아무도. 21세기에 탱크가 들어가고 미사일이 들어가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젠 전쟁이 끝나는 시대라고 생각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만약에 중국이 밀고 들어오면 미국이 어떻게 개입을 해요? 이미 들어와 버리면. 그러니까 이 국제관계는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왜? 힘의 불균형이 돼버리면 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쳐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본 놈이 정말 나쁜 놈이긴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제관계인데. 그런데 그 일본 애들이 쳐들어오게 너무 억울하긴 하지만 결정적으로 일본을 들어오세요라고 말했던 게 동학운동이었어요. 동학운동이 벌어져가지고 전주성을 딱 치니까 민비가 깜짝 놀라서 청나라를 부르고 일본의 자동 개입. 그게 텐진 조약에 계약을 해서.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이 끝장났습니다. 민비 그 여자 때문에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뭡니까? 동학운동이 쫙 몰려와가지고 조선이란 국가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민비가 직접 이야기한 것은 이거 똑같은 사건입니다.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래서요 아사왕이 아람왕한테 직접 연락해가지고 오세요라고 해서 아사왕 때문에 북이스를 막아줬잖아요. 그 다음부터 100년 동안 아람이 끊임없이 남유다를 괴롭혀요. 네. 합법적으로 들어온 다음부터 안 나가요. 들어온 다음에 안 나갑니다. 일본 놈이 들어와서 안 나갔어요. 그때부터. 야, 그래서 이 일본 사람들이 이제 딱 청나라가 들어오고 일본이 딱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민비가 그때서 아차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민비가 뭐라냐면 우리가 동학이랑 화해를 했으니까 들어가세요. 우리가 정봉주라고 화해를 해서 돌아가세요. 그랬더니 청나라랑 일본이 돌아가는 척하면서 청나라는 재물포에 이 일본은 어디 있죠? 청춘도 어디에 딱 있었어요.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전쟁을 해버리고 일본이 차려. 여러분 이런 걸 본다 그러면요, 아유 참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너무너무 아까도 말했죠 무지해요. 사람들이 너무 무식한 거예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정세를 보고 동학혁명을 일으키면 안 됐었던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조선이 풍전등화에 지금 열강들에게 지금 먹히기 바로 직전인데 그냥 국내에다가 소란을 일으키고 동학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온 전라도부터 충청도까지 쓸고 올라가 버리니까 여러분 이게 민비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제발 좀 참자. 흥분하지 말고 참아라. 그리고 국제 정세랑 흐름을 보고 좀 판단하라 그러는데 이 농민들이 그런 걸 판단할 수 있겠어요? 전봉준이가 흥분해가지고 딱 먹으니까 전라도에 있는 모든 억울한 사람들이 왜 그들이 억울했을까요? 암만 농사를 지어도 전부 다 국가에서 뺏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해가지고 딱 만들었는데 그 억울함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일본한테 먹히게 되는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저는 너무너무 불안해요. 왜 불안하냐면요. 제가 이제 내년에 우리 그 청목회 토론의 주제가 뭐냐 그러면 과연 제주 4.3 사건이
기독교 개입이 강했나 안 강했나 제주 사사건. 그런데 제가 그걸 연구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6.25가 터지기 직전에 기독교가 다 북한에 있었어요. 북한에. 그래서 기독교 비율 70%가 북한에 있었고 남한에는 30%가 기독교였어요. 아니 기독교 전체 인구 중에 70%가 북한에 있고 30%가 남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학교들은요, 지금 총신대나 장신대나 모든 신학교를 그들의 연도를 봐요. 연도를 보면 항상 동일하게 일기가 어디냐면 평양신학교예요. 그러니까 평양신학교에 이어가면서 우리가 총신대가 있는 거, 장신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신학교들은 100년이 넘어요, 역사가. 근데 그 평양신학교가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만들어진 게 장신대고 총신대고 이렇거든요. 그만큼 평양신학교가 위대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주기철 목사의 장대영교회 같은 경우도 전부 다 평양에 있잖아요.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은 남쪽에는 30% 정도의 기독교인, 북쪽에는 70% 정도의 기독교 이렇게 있었는데 역사의 운명이 얼마나 아리꾸리하냐면요. 이 북쪽에 70%가 있는 기독교인들 70%가 있는 곳을 점령해서 다스리는 것이 신탁 통치한 나라가 러시아, 소련이었고 이 30%밖에 없는 이 나라를 다스린 게 미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바뀌었으면 괜찮은데 역사의 운명이 요상하게 기독교인이 있는 곳에 소련이, 기독교인이 없는 곳에 미국이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이 딱 북한을 지배하니까 소련은 공산당의 유물론자이기 때문에 공산당이기 때문에 계속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를 뺏고 지주들의 모든 것을 뺏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울며 불며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남한으로 피난 왔습니다. 이게 6.25 전이에요. 피난을 딱 왔는데 남한에 딱 오니까 남한 사람의 70%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찬성하고 있었어요. 남로당을 중심으로, 박근혜의 남로당을 중심으로. 얘네들은 북한에서 공산당들이 기독교와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폄훼했는지 알고 내려왔는데 한국인의 70%가 공산당을 지지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공산당을 때려잡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제가 뭘 말하냐 그러면요, 한국 사람들은요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 사고가 어울리는 곳이 한국인이에요. 왜? 한국인에게 뭐가 있습니까? 사돈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게 있어요. 그것을 해소하는 게 공산당이에요. 평등하게 살자는 거예요. 사돈이 땅을 사면 너무 배 아프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아들이 요번에 대학을 가가지고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내가 한턱 쏠라 그러는데 저 집 아들 서울대 갔네? 쏠래다가 기분이 탁 상해버려요. 왜? 사돈이 배 아픈, 사돈이 땅을 샀으니까. 사돈이 땅을 사면 배 아픈 민족이 대한민국인데 이 민족에 어울린 것은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남한의 70%가 공산주의를 찬성했고 이승만과 미국이 싹 쏠아버렸던 게 공산당을 척결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대한민국은 피가 사회주의가 맞아요. 피가. 근데 지금 현대 젊은이들 어때요? 그 사회주의가 좋다고 자본주의 계속 공격하고 있죠. 저는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니까요.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 없으면요, 여러분 역사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이 전부 다 남한으로 내려왔느냐? 그걸 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기독교인이면서 동시에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젊은 집사들이나 목사를 보면요, 정말 저는 역사의식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 북한에서 북한을 버리고 전부 다 내려와 버렸을까요? 공산주의는 처음에 누구부터 죽이는 거예요? 교회부터 죽여요. 교회부터. 왜 교회부터 죽일까요? 공산주의의 역사는 뭐냐 그러면요, 저 지주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 저 재벌가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 재벌가를 없애야 우리가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다. 근데 교회는 뭐예요? 남의 탓 하지 말고 네가 회개. 남의 탓 하지 마. 남의 탓 하지 마. 교회는 그러거든요. 근데 공산주의는 남의 탓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두 개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한참 김일성이가 우리는 저 빨갱이 아니 우리는 저 미국 놈 때문에 우리는 저 일본 놈 때문에 우리가 미칠 것 같아. 저놈들 타결하자. 근데 교회 딱 가는데 왜 남의 탓해? 네가 문제지. 그러니까 교회만 가면은 사람들이 흐느적거려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교회부터 척결합니다. 근데 지금
젊은이들이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서, 사회주의 사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하는 거 보면 저는 너무 깜짝 놀래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피 자체가 완전한 평등을 원하는 그런 사상이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좋은 것 같이 생각해서 덥석 물었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면 뿌리뿌리 들어가 보면은 마르크스주의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인식을 하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불구하고 이 남한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외부인을 딱 끌어들여다가 우리를 대신해서 통치해 주세요. 우리를 대신해서 저 적을 막아주세요. 그렇게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보면요. 어떻게 그렇게 우리 이스라엘과 우리 비슷한지 몰라요. 남북으로 쪼개졌죠. 평생토록 원수로 살죠. 그리고 서로들을 죽이기 위해서 외적들을 끌어다 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완전히 멸망돼 버리는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고. 야, 대한민국 정신 차려. 지금 너희 좀 잘 사는 거 너희들 잘나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야. 근데 너희 왜 교만해? 너희들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지금 모든 매스컴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이 시대가 돼버렸어요. 광고 하나 하고 제가 기도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추석이죠. 내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2번 정도 금요일날, 그다음에 월요일 이 날은 새벽 예배를 쉬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싶으신 분은 여기 현관에 와서 기도하세요. 우리 여기는 이틀 동안은 문을 닫아요. 금요일, 월요일 이틀 동안 문을 닫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